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이 둘, 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살면서 죄 하나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고 늘 깨끗하게만 살아왔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남한테 심술도 부렸고, 때로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밉기도 했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만큼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호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빼앗는 것만 생각하고 나만의 이득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정작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오늘 저는 제 전남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제 전남편은 그냥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구구절절 있어 보이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도 아깝고, 짐승과 비교하자니 짐승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간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전남편은 나름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 성공의 방식이 정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겠죠. 남편은 꽤 규모가 큰 음식점 프랜차이즈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차린다길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글쎄 자기가 일하던 가게의 비밀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특허 출원을 내고 상표권을 등록해서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음식 레시피는 표절의 개념이 없기에 상대방이 손쓸 수도 없고, 상표권 등록도 전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기에 답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 문제로 저는 전 남편과 부부싸움을 참 많이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 원래 그랬던 사람이 하이에나처럼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신 지우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나중에 우리 아들 커서 아빠는 뭐해서 돈 벌었냐고 하면 남의 거 도둑질해서 벌었다고 할 거야? 이미 충분히 많이 벌었잖아. 이제 그만하자, 응? 아이, 왜 이래 진짜.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지우가 지금 먹고 있는 과자 다 누구 돈으로 사온 건데 그렇게 혼자만 착한 척하면 좋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를 선비 취급하며 능글능글 사람 비웃는 낯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죠.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사정과는 반대로 남편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잘 되어가기만 했고, 계속해서 지점을 늘려가면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저와 전 남편의 사이는 더더욱 나빠졌고, 이 인간은 하다 이젠 더는 나쁜 짓을 할 게 없었던 모양인지 제 친구와 바람까지 피우고 말았죠. 그것도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아니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친구하고 말이에요. 나 참, 새로 여는 지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콕 찍어 제 친구를 점장 자리에 앉히더니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 앞에서 화는커녕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쩜 구렁이 같은 두 년놈이 그렇게 찰떡이 잘 맞았는지. 하긴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가정. 저 역시 미련이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전 남편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꼴에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텼냐고요? 아니요. 아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주제에 아들 하나 있다고 아들만큼은 끔찍이 여겼던 전 남편이 절대 아이의 양육권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기에 양육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야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당시 제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전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때까지 저는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하던 전업주부였기에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불륜을 저지른 연놈에게 내 생떼 같은 아이까지 빼앗길 처지였어요. 절대 좋은 남편, 모범이 되는 아빠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시간이 있는 만큼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제가 모르지 않았기에 남편과 단판을 짓는 것보다는 한때는 제 친구이기도 했던 상간녀를 설득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고
연락해서 설득해 보려고도 했었죠. 왜 그렇게 지우를 못 데려가서 안달이야? 너도 솔직히 다른 여자가 낳은 애 키우는 것보다는 둘이 신혼 분위기 내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야기잖아. 야, 너 수쓰지 마. 그게 뭔 소리야? 정호 씨랑 이혼 안 하려고 수쓰는 거 다 보여. 그래봤자 정호 씨는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헛된 희망은 그만 버리지 그래? 너는 눈이 발바닥에 달렸니? 아님 귀가 혓바닥 위에 달렸어? 이게 어떻게 이혼 안 하려고 수쓰는 걸로 보이고 들릴 수가 있어? 아님 너 조기 치매가 오니? 이혼 소송 내가 먼저 걸었다는 거 그새 잊었어? 상간녀 소송으로 재판장 몇 번 들락거리더니 정신병 오니? 우리 지후 양육권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 무서워라.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손털이 다 곤두선다.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얘.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시간 낭비 그만하자. 응? 이혼당하고 애까지 뺏긴 화풀이 하고 싶은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깔깔대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경이었어요. 당장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고 자존심은 또 뭐랍니까? 전 당장이라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죠. 나 절대 우리 지우 포기 못해. 남의 거 훔쳐서 돈 벌었다고 떵떵거리는 놈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남편을 빼앗은 너 같은 년이 우리 지우를 어떻게 교육하면서 키울지를 생각하면 내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너 우리 지우가 좋아서 진짜 데려다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네가 설득하면 그 인간도 아이는 포기할 거란 말이야. 아유, 애쓰는 거 너무 안쓰러운데 어쩌니? 나도 살아야지. 애초에 처음부터 이혼하면 지우는 우리가 데려다 기르기로 약속했었어. 나라고 뭐가 좋아서 네 애를 기르고 싶겠어? 정호 씨가 지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둘이 이혼시키고 정호 씨 내 품 안에 안으려면 이 정도 희생은 내가 감수해야지 않겠어? 아유, 참.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도 부성애도 강하고 너무 멋져, 그치?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랍니까? 멀쩡한 가정 파탄낸 도둑놈이 무슨 책임감이 있고 무슨 부성애가 있다는 건지 법정에서도 저는 두 사람보다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의 정서와 교육에 좋다고 열심히 피력했지만 결국은 돈이 이겼어요.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억지로 맡아서 기르겠다는 여자 밑에서 우리 지우가 정말 사랑받고 잘 클 수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 복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던 저는 보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든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절대 그놈에게 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 아들도 찾아오고 그 년놈의 상판떼기를 보면서 가멸차게 비웃어주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죠. 죽는다 생각하고 하면 뭔들 못한다는 말이 있던가요? 그렇게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보험 설계사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고 저는 3년 만에 올해의 보험왕 자리를 꿰차며 연봉 10억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정말 진작에 이 길로 갈 걸 제 천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느라 목은 쉬어버리기 일쑤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발은 부르트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몸이 고된 것이 마음이 허전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저는 매일 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돈다발을 싸들고 가 두 년놈의 얼굴에 촥 뿌려주면서 시원하게 웃어주고는 우리 지우를 멋지고 비싼 차에 태워 떠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잠들었죠. 아이를 되찾아오겠다는 일념하에 악착같이 버텼던 시간. 드디어 우리 예쁜 아들의 얼굴을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 가득했어요. 그동안 그 나쁜 것들이 아이 얼굴 한 번을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발 아이 사진 한 장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일심만 하던 상간녀가 웬일로 저에게 먼저 연락한 게 아니겠어요? 야, 내가 긴 말 안 할게. 너도 나랑 오래 통화하는 거 싫지? 잡소리 하지 말고 본론이나 얘기하지 그래. 네 애 데려가라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죽어도 애는 못 준다고 평생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사진 한 장을 안 보내주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말이야. 축하할 일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무슨 자랑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차 싶었죠. 내가 임신을 해서 말이야. 아유, 어떻게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덜컥 임신이 된 걸 보면 우리 금슬이 참 좋단 말이야? 그런 개 잡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네 남편도 그러래? 양육권 다시 넘겨준대? 뭐 이런 소리 하면 너는 섭섭해하겠지만 우리 남편도 나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서는 지우한테 관심이 뚝 떨어졌지 뭐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여리잖아. 관심도 못 받고 애 저렇게 방치되는 것보다야 애 엄마한테 다시 보내주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도 그러라고 쿨하게 말하더라. 일부러 말끝마다 우리 남편 하는 게 저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제 머릿속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아이를 먼저 데리러 오고 친권과 양육권 협의는 시간 맞춰서 해결하기로 했죠. 4년, 무려 아이를 못 만난 4년 동안 우리 지훈은 어느새 유치원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 공부를 하고 보험왕 자리에 올라 10억대 연봉을 받으며 제 능력과 자리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동안 접견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몇 번이나 소송을 걸까 하다가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을 거라고 꾹 참고 또 참았거든요. 제가 소송을 걸어 법원 명령이 나온다 한들 지킬 인간들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4년 만에 만난 우리 아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주워 입은 것 같은 옷, 제대로 씻기지도 않은 듯 떡이 진 머리, 주눅든 표정까지. 아들은 4년 만에 보는 엄마를 못 알아보는 듯 쭈뼛거리며 저에게 쉽게 다가서질 못했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데 제 친구였던 년이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줄 인간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애아빠라는 인간이 애는 아끼니까 그동안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말이죠. 지 새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변한 건지 아니면 지난 4년간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듯 기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엄마 못 알아보겠어? 엄마. 그래, 엄마야.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같이 살아? 아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기만 했어요. 워낙 어릴 때 헤어졌다 보니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고도 못 알아보고 어색해하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부터 우리 지훈이한테 잘해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일단 집에 가서 목욕하고 엄마랑 백화점 가서 옷부터 살까? 장난감도 사줘요? 그럼 우리 지우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엄마가 다 사줄게. 우와, 좋아요. 갈래요, 엄마. 아이들이 참 단순하죠? 아이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엄마라면서 사고 싶은 걸 사주겠다고 하니 언제 우울했었냐는 듯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반대로 그동안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이 내 새끼를 어떻게 대했을지 눈에 선했죠. 아유, 경이야. 그래도 그동안 형편 좀 폈나 봐? 나는 너 이혼당하고 재산 분할도 많이 못 받았는데 어디 가서 노숙자 생활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눈치도 없는 년은 끝까지 이렇게 제 성질을 긁더라고요. 애 앞이라서 참으려고 했지만 아이만 제가 데리고 가면 다시 볼 사이도 아니다 싶어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야, 말은 바로 해라. 내가 이혼을 당했냐? 이혼 소송한 건 나라고 몇 번을 말하니? 너 머리에 든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지능 자체가 낮구나? 어쩌겠냐. 모자란 걸 죄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불쌍해서 봐주는 거니까 속 긁지 말고 갈 길이나 가라. 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니? 너는 교양 없는 건 여전하네. 그동안 전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어도 TV나 유튜브를 보면 한 번씩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프랜차이즈 지점도 많이 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 냉동식품 사업에 뛰어들어 편의점 입점까지 노린다나 어쩐다나 그런 내용의 방송을 볼 때마다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어떻게든 저 마수에서 내 금쪽 같은 아이를 구해올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요. 돈 잘 버는 남편 빼앗아간 여자에 대한 질투요? 나는 이렇게 아득바득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열등감요? 아이 앞에서 그런 건 다 소용없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걸 알았던 순간부터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은 났지만
이혼하지 않고 버텼던 게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혼 후에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테니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있겠지 싶었던 저의 일말의 기대마저도 처참히 깨부순 인간들을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나요? 친구? 너 한국어 공부 다시 해야겠네. 너랑 내가 어떻게 친구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는데 너는 입은 멀쩡하게 붙은 애가 말이 삐뚤어지게 나오는구나? 어머, 애 듣는 앞에서 하는 말 좀 봐. 애가 보고 배워 얘. 그러는 너는 퍽이나 애한테 귀감이 되는 행동하며 살아왔겠다. 꼴에 임산부라고 운전도 하면 안 된다면서 운전기사까지 고용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에 그냥 기가 찼어요. 남의 레시피를 훔쳐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던 인간이었으며 제 친구였던 년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도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으며 살던 꽃뱀 같은 년이었으니 정말 환상의 궁합이었던 거죠.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갑자기 졸부가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 이 두 인간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너 요즘 보험한다더니 입이 더 거칠어졌구나? 어떻게? 내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줄까?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 팔아줄 수는 있는데.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한다는 말은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싱긋 웃으면서 맞불을 놔줬어요. 그럴래? 마침 내가 괜찮은 상해보험 하나 소개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잠시 앉아서 들어볼래? 참 영업하는 일이 원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지만 너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네? 그래도 고객들 만나고 다녀야 한다고 옷은 제법 괜찮은 브랜드 입은 것 같은데 뭐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 너는 비싼 옷 입었네. 네 남편이라는 놈이 남의 아이디어 훔쳐다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좋지. 좋을 거야. 너나 그 인간이나 양심이라고는 안드로메다로 출타한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교양 있는 인간들이 어린애를 이렇게... 말을 말자. 뭐 말도 통하는 상대한테나 해야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니 또 울컥해서 열이 확 치밀었어요. 제가 간신히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 열받은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이게 움찔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엔 참을 인을 100번 그리면서 사는 타입인데 한번 욱하고 치밀어 오르면 확 다 뒤엎는 성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오래 저랑 알고 지내면서 제 성격을 빤히 다 아는 애였으니 여기서 더 건드렸다가는 경을 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상해 보험 말인데 골절 보상이 좀 잘 나오는 상품이거든. 어떻게 너랑 네 남편이랑 사이좋게 하나씩 들어볼래? 팔, 다리 하나씩 아작나면 꽤 짭짤하게 타먹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난 애 데려다 줬으니까 간다. 짐은 뭐 알아서 찾아가. 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나랑 우리 남편 없는 시간에 찾아와 주고. 알았지? 제가 뚜껑 열리기 직전이라는 걸 눈치챈 모양인지 아주 그냥 뭐 마려운 개처럼 깨갱하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도 그동안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을 우리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안쓰러웠어요. 저는 일단 아이를 집에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백화점에 데려가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모처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도 했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 지난 4년의 고생과 두 년놈에게 쌓인 한이 눈 녹듯 녹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와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저는 우리 둘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찍 아이를 재우고 전 남편 놈에게 전화했죠. 야,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아, 뭐야. 이 늦은 시간에 다짜고짜 욕짓거리야. 아직도 그 더러운 성질 못 고쳤냐? 보험팔이 하면서 살려면 성질 좀 죽여라. 남이사, 내 밥벌이 니깎게 걱정해줄 바 아니고 애 꼴이 이게 뭐니? 대체 그동안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애가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이, 그럼 어쩌라고. 진주가 임신해서 예민해진데다가 한참 케어가 필요한 시기인데 애한테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우는 네 애잖아.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진주도 임신했고 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이야. 전처 자식한테 신경 쏟으면 진주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섭섭하지 않겠어? 이제 지우는 필요 없으니까 네 애 하라고. 아,
그렇게 애 없어서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데려가라고 하니까 또 싫어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시비를 털어? 가정에 충실? 충실? 야, 네 주둥이에서 그 단어가 나올 줄은 내가 진짜 몰랐네. 내가 진짜 너희 둘 다 머리 가죽을 벗겨서 미싱 틀에 넣고 박아버리는 수가 있다? 걸리지 마라, 내 눈에. 그렇게 저와 전 남편,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상간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듯 했죠. 그 인간들 다신 안 볼 생각을 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문자로 아이 짐은 내가 새로 다 사줄 테니 싹 다 갖다 버려도 상관없다고 통보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할 때 법원에서나 보자고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놔줬죠. 아마 둘 다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새로이 시작했어요. 그것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동안 저 없이 외롭고 서러웠을 아이의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보험사 사무실로 약간 통통하고 허름한 복장을 한 좋게 말해 후덕한 인상의 아저씨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보통 사무실까지 상담받으며 직접 오시는 경우는 고액 보험이나 기업 보험을 원하는 큰손 고객이거나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이분은 후자의 경우 같았어요. 내가 이제라도 보험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디. 아,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보험을 보려고 오셨어요? 난 그런 걸 잘 몰라서.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았고 추레한 행색을 보니 형편이 좋은 고객 같지도 않았죠. 아니, 내가 저번에 길 가다 잘못 굴렀잖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깨졌는지 깜짝 놀랐다니까유. 말투가 참 구수하기도 하고 표정도 밝고 유머러스한 분 같았어요. 아, 그럼 이런 보험은 어떠세요? 이게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다치거나 아플 때, 또 약국에서 약 처방받을 때 등등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전 그렇게 그분에게 저렴한 실비보험이 딱이겠다 싶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좋구만. 아유, 아가씨가 이렇게 똑똑하고 사근사근하고 고마워요. 저 아가씨 아니에요. 그럼 벌써 결혼을 한겨? 이래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눈에 들으면 발 빠른 사람들이 다 체가가 없다니까. 그분은 이렇게 간간히 농담을 던지면서도 제가 상품 설명을 할 때만 고개만 주걱거리며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좋다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싱글싱글 웃으셨죠. 그렇게 저는 그날 그분께 2만 원대의 저렴한 실비보험을 가입시켜드렸고 기업들이나 재벌들을 상대로 한 고액보험을 영업하는 것도 물론 보람차고 멋지지만 이렇게 진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괜찮은 상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남들은 보험 설계사를 보험팔이라고 멸칭으로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스로 직업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일에 임했거든요. 어떤 고객이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제가 보험 왕으로 성공한 전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이 아저씨는 2주 후 같은 날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다른 보험도 추천해달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설명해드린 진심이 통했다 싶어서 그날도 정성스럽게 상담을 진행해드렸고 역시 저렴한 가격대의 치아보험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는 2,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굳이 제가 자리에 없으면 1시간이고 기다려가면서까지 저와만 상담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상해 보험부터 암 보험까지 최대한 가격대는 비싸지 않으면서 보장은 좋은 상품들로 골라서 가입을 해드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험을 한꺼번에 많이 넣을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데다가 다른 설계사도 많은데 굳이 저를 지정하시는 것도 이상했죠. 솔직히 이 일하다 보면 별별 고객들이 다 있고 개중에 영업직 하는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는 남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그놈 같은 인간들이 세고 셌죠. 전 이미 전 남편에게 호되게 뒤통수 맞은 전적이 있어 남자라면 치를 떠는 상황이었고 지금 당장은 우리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험 가입을 꼭 사무실까지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상담 신청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또 전화 상담도 있으니까요. 제가 고객센터 상담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하긴 고객님은 제가 워낙 꼼꼼하게 잘 설계를 해드려서 더 가입하실 것도 없긴 해요. 작은 계약이라도 전 매사 최선을 다했죠. 수상쩍긴 하지만 저를 믿고 찾아와 준다는 뜻이니까요. 왠지 잊을만 하며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고 들으라는 상품 설명은 안 듣고 제 얼굴만 쳐다보는 게 무슨 테스트를 받는 기분도 들었지만 그래도 고객이니까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반지가 없네요? 안 끼고 다녀요?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을 더 우습게 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작자들이 많아서 결혼 반지를 자주 잃어버려서 웬만하면 유부녀인 척을 하는 편이었지만 어쩐지 그 선한 눈을 보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 이혼했어요, 4년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저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시선들이 싫었어요. 난 이렇게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몫을 다하면서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 왜 날 불쌍하게 여기는 걸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 아저씨, 아니 천종원 고객님은 그냥 유들유들하게 웃으면서 그렇구만요. 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제 이혼에 대해 질문을 더 하거나 아이는 있느냐, 어쩌다 이혼했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할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실없는 농담이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적당한 성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란 다 못 믿을 짐승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잠깐이나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상담을 마치고 포트폴리오를 건네드리는데 저에게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경희 씨, 주말에는 쉬어요? 아마도요? 주말에 고객님을 뵐 때도 있긴 한데 이번 주말은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럼 나랑 식사나 할래요? 뭐 좋아하셔? 내가 맛집은 좀 아는디. 그러면서 특유의 후덕한 낯으로 그러는데 평소 남성 고객들에게 이런 권유를 받으면 적당히 둘러대고 칼같이 거절하던 저도 그 선한 미소 앞에서는 약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서 어쩌죠? 주말은 아이랑 시간을 함께 해야 해서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평일에 베이비시터와 둘이서만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요.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우리 아이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직장 동료들과 거의 안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참 별소리를 다 했다 싶었죠. 그런데 천종원 고객님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럼 애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몇 살인디? 경희 씨 애기도 불고기 좋아해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호들갑을 떠는데 파하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서 밥만 먹는 건데 무슨 일이야 있겠나 싶어 마지 못하는 척 수락했죠. 그런데 주말에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분은 지우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유부남이라는 생각에 대번에 난색을 표했죠. 어머나, 결혼하셨어요? 사모님이 싫어하실 텐데. 아니요, 나 호래비어유. 나 참, 그게 무슨 그렇게 즐거울 일이라고 큰 목소리로 생글생글 웃으며 할 얘기랍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다 싶어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천종원 씨가 추천해준 불고기 집에서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는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맞아요? 왜, 아닌 것 같아? 엄마 친구라기엔 너무 늙었는데. 지우야, 죄송해요.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 너무 솔직해서. 아유, 경희 씨가 날 2번 매겨부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그래도 고객님인데 기분이 상하셨을까봐 쩔쩔맸고, 천종원 씨는 예의, 그 사람 좋게 웃는 낯으로 농담으로 받아쳐 주셨죠. 우리 경훈이는 미니카 좋아하는디. 지우 너도 미니카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는 아저씨랑 경훈이 형아랑 같이 미니카 경주 보러 갈까나? 좋아요. 근데 아저씨 말투 되게 웃기네요.
지우야, 버릇없게 자꾸 그럴래? 아유, 더유. 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한 2주 후쯤에나 얼굴을 비출 줄 알았던 천종원 씨는 3주가 다 되도록 안 오시더라고요. 하긴 이제 들어볼 만한 보험은 다 들었으니 추가로 더 들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인연이 마무리되는가 싶은 생각에 어쩐지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럴 거면 미니카 경주 보러 가자고 애한테 말이나 하지 말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참 사람 마음이 우습죠?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회사 사무실 앞에 떡하니 롤스로이스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존재감도 존재감이지만 통행 불편하게 애매하게 정차해 놓은 게 거슬려서라도 눈길이 자꾸만 갔죠. 꿍얼거리며 지나쳐 가려는데 갑자기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창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경희씨! 저예요! 어머, 천종원 고객님? 뭐예요?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되니까 빨리 타요! 늘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녀서 가난한 호랍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타나니 저로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 어떻게 거절할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이걸 물어봐야 하나? 아니 근데 물어본다 한들 뭐라고 물어야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가 어느새 강남 시내로 들어가나 싶더니 강남에서도 유명한 최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지 뭐예요? 아니 천종환 고객님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세요? 제가 저번에 애 데리고 식사 한번 했다고 무슨 착각을 하시나 본데. 아이고, 경희씨 또 오버한다. 물론 그게 경희씨 매력이긴 헌디. 자리 좋은 데서 맛깔난 커피나 한잔 해요. 아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간신히 벌개진 얼굴 진정시키고 천종원 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글쎄 지배인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천종원 씨에게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90도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 이 호텔 대표세요? 별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 호텔 체인을 인수를 해가지고 일단 앉으세요.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디. 내가 다 설명을 허야 쓰겠네. 그렇게 저와 천종원 씨는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 가장 목 좋은 자리라고 천종원 씨가 적극 추천하는 자리에 앉아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제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한 것도 있었지만은 사정이 좀 있었어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신데요? 이번에 우리 체인 브랜드 하나가 망할 보험 때문에 뒤통수를 시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쓰겄나 생각하는 도중에 아는 사람이 경희 씨가 책임감도 있고 유능한데 정직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근데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사업하다 보면 정말 별별 더러운 꼴을 다 보거든요. 이번에 그 보험사 놈들도 어찌나 뱀꼬댕이 같은 짓거리를 하는지. 그래서 저를 시험해 보신 거다? 역시 제 감이 맞았네요. 격주 단위로 찾아오시면서 자잘하게 보험 드시면서도 이상하게 보험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성심성의껏 설명해주고 그런 경희씨 정직하고 올곧은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천종원 씨는 사실 한두어 달 정도만 두고 보고 이번에 인수한 호텔 체인의 화재 보험을 비롯해 각종 보험 관련 계약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만 저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는 바람에 일부러 질질 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몇 달 내가 보험도 못 들고 간이 얼마나 쫄든지 경희 씨가 책임져 줄 거지요? 네? 일단 그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짜보도록 할게요. 에이, 난 일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지. 알고 보니 천종원 씨는 호텔 체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식업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수익 외식 브랜드 체인을 보유한 엄청난 사업가였던 거예요. 나 참 후덕한 시골 아저씨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니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같이 들었죠.
그렇게 천조원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뒤에서 어떤 남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죠. 그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니 글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상간 연놈이 팔짱을 착 끼고서는 저를 알아보고 깔깔대며 쳐 웃고 있지 뭐예요. 어머, 경희야, 너 혹시 선보니?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오며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주변 사람 다 들리게 해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넌 업무 미팅이 선으로 보이나 봐? 어머, 나한테까지 그렇게 센 척할 필요 없어, 얘. 내가 너 사정 다 아는데 뭐. 역시 애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지? 그래 뭐 네 조건에 네 외모에 비슷한 또래 남자는 힘들겠지. 아저씨라도 붙들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진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귀여운 척까지 해가면서 저 연병을 떠는데 성질 같아서는 당장 저 주둥이를 미싱 틀에 콱 박아놓고 박음질을 해버리고 싶지 뭐예요? 경우 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 좀, 나 진짜 일하는 거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우리 사이에. 아니, 내 생각엔 네가 못 볼 꼴을 덜 봐서 까부는 것 같은데 진짜 못 볼 꼴이 뭔지 보여줘? 어머, 쟤 눈 희번득이는 것 좀 봐. 일치겠다. 고객님이든 맞선남이든 너 난리치는 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예, 좀 여성스럽게 나긋나긋하게 미소도 좀 짓고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자기야, 그만하고 가자, 응? 그런데 전 남편 놈의 행동이 좀 수상쩍었죠. 평소라면 같이 붙어서 삿대질 해가며 깔깔댈 놈이 이상하게 뭐 마려운 개처럼 자리를 못 피해서 안달이었거든요. 아, 왜 그래? 오랜만에 경이랑 만났는데 얘기 좀 더 하다 가. 재밌잖아. 재미는 무슨 얼어 죽을. 남자 꼬시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너나 그런 스킬 열심히 갈고 닦아. 혹시 아니? 바람 한 번도 안 핀 놈이 있어도 한 번 피는 놈은 없다는데 너 늙어서 주름 축축 처지면 저 쓰레기가 다른 젊은 년 끼고 나타날지? 너 내 꼴 나는 거 순식간이야. 너나 조심해. 이 철없는 거사.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아, 저기 찌그러져 있는 놈이 제 전남편이고요. 여기 주제 모르고 까불고 있는 여자가 전남편이랑 붙어먹은 상간녀예요. 저 쓰레기들 덕분에 제가 보험 설계사 일 시작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으니 따지고 보면 은인이죠 뭐. 아. 전종원 씨는 미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벌떡 일어나 전남편 놈의 머리채를 잡고는 바닥에 패대기 치지 뭐예요? 으이씨구, 너 잘 만났다. 이 짬밥에다 비벼 먹어도 모자랄 놈아! 아이고, 왜 이러세요? 어머, 이게 무슨 행패야? 이 아저씨가 미쳤나? 당장 내 남편 몸에서 손 안 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그럼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르? 너희 썩을 놈의 자식, 오늘 잘 걸렸다. 내가 개갈락에 대갈통을 부셔버릴 텐께. 늘 유들유들하게 웃을 줄만 알던 천종원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날뛰기 시작하자 온 직원들이 다 나와서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너, 내 레시피 도용해서 튀어놓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이 좁은 대한민국서 나한테 영원히 안 걸리고 살 줄 알았냐 말이다, 이놈아. 그렇습니다. 전 남편이 일하던 음식점의 대표님이 바로 천종원 씨였고 전 남편 놈이 천종원 씨의 레시피를 도용해 성공한 것이었던 거죠. 어머, 못 드네요. 저 미친 아저씨 쫓아내지 않고. 아이고, 이 아줌매가 노망이 드셨나. 여기서 누굴 쫓아내요?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도 없지. 쫓겨나는 건 너것들이다, 이 우라질 것들아! 천종원 씨는 직원들의 힘을 빌릴 것도 없이 그년의 옷을 붙잡고 전 남편 놈은 머리끄댕이를 잡은 채 질질 호텔 로비로 끌고 가 입구 밖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내가 이 호텔 주인이다, 이 망충한 것들아! 직원들이고 손님들이고 할 것도 없이 우르르 물려나와 수군대기 시작했고 개망신을 당한 두 년놈은 불이 나게 도망쳤죠. 그 후 저는 천종원 씨와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년놈과 있었던 사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참나, 그 놈에게 당한 피해자 연대도 아니고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쓰레기가 바로 그 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악랄한 놈도 그놈보다 더할 순 없을겨. 상도덕도 없고 자식 사랑도 없고 사람 귀여운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은 호되게 당하고 망해서 깡통이나 차야 하는겨. 천종원 씨는 그래도 한때 아꼈던 직원이었. 기에 레시피 도용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하지만 저를 알게 된 후 전 부인이었던 저와 아들인 지우에게 했던 행동까지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단죄를 해야겠다면서 식사 중에 반주를 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대체 어떻게 됐냐고요? 천종원 씨는 늦게라도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일깨워야 한다며 전남편 놈의 체인점이 있는 가게 옆자리마다 전부 인수해서 천종원 씨의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들여서 경쟁이 붙게 만들거나 아예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그놈의 체인점 매장만 월세와 보증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방식으로 보복했어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경영난에 체인점 점장들과 가맹점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발빠르게 탈주했고 전남편 놈이 사실은 천종원 씨의 레시피를 훔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악화되는 경영난과 가맹점주들의 탈퇴로 어리둥절하고 있던 두 년놈은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는
제 번호로 카톡까지 보내서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경희야,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우리 지우도 내가 자주 만나서 놀아주고 그럴게. 우리 지우 아빠 많이 보고 싶다고 하지? 진주랑 헤어지라면 헤어질게. 제발 내 사업 좀 살려줘. 어? 아이고 아서라 아서. 너희 같은 미친 개들을 또 길거리에 풀어달라고? 너희 같은 것들은 엄한 피해자 양산하지 말고 니들끼리 끼리끼리 어우러져 살아야 해 평생. 맘 같아서는 게장에 가두고 짬밥이나 먹이고 싶은 거 불법이라서 참는 거야. 알았어? 지우도 이젠 너 같은 거 찾지도 않거든? 어디서 이 씨빠빠 룰라 같은 게 이제 와서 애 이름을 들먹이면서 애를 팔아먹으려고 해? 너 다신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저는 시원하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고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것들과의 악연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서로에게 천천히 쌓아온 호감을 확인한 천종원 씨와 저는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둘 다 각자 엄마와 아빠를 한 번씩 잃어본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기에 진중하게 차분히 시작해보려고 해요. 지우보다 한 살 많은 경훈이가 어찌나 애가 의젓하고 멋진지 벌써부터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어 너무 든든하지 뭐예요? 제 아빠를 닮아 저렇게 성숙하면서도 활기찬 아이인가 싶다니까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인과응보가 아닌 고진감래가 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합니다.